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어쩌면.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머지않아 교도소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27년까지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계속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다져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멀리 이왕 내다봤으니 2027년 3월 10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그날 밤 10시쯤 2027년 대통령 당선 유력이라는 얼굴은 누구일까요? 그 얼굴이 이재명일까요?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어떤 제3의 인물일까요?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정치적 로드맵, 정치적 행로, 올 여름 어떻게 될까요? 올 가을에는, 내년에는, 2025년 내년에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7년에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운명이 내년쯤에는 온전치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있을 것이다. 민주당 대표직에서도 쫓겨나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탄탄하게 당 장악력, 대통령 후보의 입지 이런 것들이 넘사벽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노 라이벌, 라이벌이 아무도 없는 그런 1인 천하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죽이려고 검찰이 소설 창작을 하고 있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었다.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을 닮았다. 국정원 보고서보다도 김성태 진술을 신빙성을 두었던 수원지법 1심 판결을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 측의 리호남이 쌍방울 주가 조작을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안부수를 재판했던 재판부와 이화영을 재판했던 재판부가 이 주가 조작에 관한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검찰 수사를 소설 창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 이재명 본인도 영찰의 얘기를 그렇게 해오고 있죠. 아무튼 뭐 입에 소설이란 말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소설을 써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소설가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여기다 자꾸 소설을 갖다 붙이는지 아마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일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글자는 길지만 뭐 늘 주장해 왔던 것이라서 머리에 떠올리면은 금방 8글자 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하도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만들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헷갈릴 정도인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에 그리고 중앙지검장이었을 때에 특활비를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번에 수원지법 1심 재판 결과 아마 그것이 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대단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고,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됐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희대의 사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이죠. 뭐 다단계 사건으로 피해 액수가 몇 조 원에 이르면은 희대의 뭐 단군 이래의 최대 무슨 사건 이제 이런 형용사를 붙이곤 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때 그 희대의 뭐 단군 이래 이제 이런 말을 붙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제 그래 놨네요. 그리고 애완견이다, 푸들이다 이런 말이죠. 언론이 검찰의 푸들이 됐다, 애완견이 됐다. 이제 이런 그런 비유법은 뭐 늘 쓰는 비유법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해외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언론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언론과의 싸움도 하겠다. 뭐 이런 선전포고처럼 들립니다.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냉전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뭘 또 덧붙였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은근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합의를 깔아뭉개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어떤 적통의 연결을 김대중 노무현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문재인하고는 분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이 9월 중에 선고될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4부 재판장이 한성진 판사입니다. 6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달 하순쯤 이제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합니다. 증인 신문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이 모른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에 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토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을 시켰는데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 양쪽이 다 허위사실 공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인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현동과 국토부 협박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인 마지막 신문이 6월 28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서증조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8월 16일 아니면 8월 23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심 공판.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최후의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나 검찰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이제 거기서 재판이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34부에서 선고 공판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판사가 말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늦어도 9월 중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이미 2022년에 낙선을 했는데 당선 무효형이 무슨 쓸데가 있어?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국고보조금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리고 국가가 민주당에 보전해준 430억 그 국고보조금을 전액 국가에 환수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내야 됩니다. 왜?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9월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은 430억을 물어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사를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중학교 때쯤부터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 자격을 따냅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때 소년 공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 법대에 진학을 하고 거기에서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성남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1번 했을 때 그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약 이행률이 높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63.8%. 그런데 성남시장 2번째 했을 때 이게 꽁충 뛰어서 9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들 중에서 그냥 선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남시 의료원 건립이라든지 청년 배당이라든지 무상 교복 또는 무상 산후조리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공약 이행률 경기도 자체 발표로는 96.1%.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조사, 제3자 조사에 따르더라도 81.3%. 이건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장들 중에서 선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기에 팔이 들어가서 왼팔이 휘어져 버렸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군 복무를 면제를 받았고 또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을 만큼 그 정말 찢어지기 어려운 소년 시절을 지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정치에 입문을 한 이후로는 대천에서 용이 났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긍정적 평가로 또 탈바꿈 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 이런 것이 자신의 장점이
부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경기도 시절의 높은 지지율이라든지 지수성가 스토리라고 한다든지 또는 SNS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활발하고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다든지 때로는 매우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유연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어떤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DJ 시절 그때 이후로 가장 강력한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 장악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그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당 그 총재 대표들보다도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우리 그 흔히 통칭하는 강성 지지층은 그, 그 과거에 그 누구에 비해서 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지지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그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아울러서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쪽에서 바라본 그들의 평가에 따른 이재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재명의 문제점 뭐 여러분 너무 뭐 많이 들어오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 논란이지요. 일단 전과 사범 뭐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라는 거. 가천대학교 논문 표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형수 욕설이지요. 유튜브 방송에서조차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머릿속으로 슬쩍 떠올리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 정도의 엄청난 그 쌍욕. 형수의 아랫도리를 지칭하면서 그것을 뭐 쇠꼬챙이로 어찌어찌 하겠다 이런 욕설. 아마 보통 사람은 평생을 가야 그런 얘기를 입에 담기는커녕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그런 욕설이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그게 녹취가 돼 있다는 것. 모녀 살인을 한 조카를 변론했다는 그런 도덕성 논란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이 변호사비 대납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그 재판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들이 진짜 호화 군단이었거든요. 보통 대기업 총수가 그런 비슷한 재판을 받았다면은 아마 재판 변호사비만 수백억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변호사비. 여기에는 이제 뭐 쌍방울이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중앙대 법대 친구들이 재능 기부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재능 기부를 했다 뭐 본인 변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검은 커넥션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정말 밝혀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그리고 지역 화폐에 관한 의혹. 또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던 집에 그 바로 옆집에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가 있었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관용차 유용 혐의. 또 해경궁 김씨 의혹. 불법 의전 의혹.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에 관한 횡령 혐의.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도박, 성매매, 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일가족이 어떤 도덕성,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쭉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포퓰리즘, 이재명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반시장 경제적 공약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기본소득,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전 국민의 이 경제 상황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라는 허황된 전 세계 어디에도 적용된 적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 그것보다도 한 발 더 왼쪽으로 간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인데, 이 비현실적인 기본 시리즈, 이것이 반시장 경제적인 대표적인 이재명의 공약사항이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이다. 그리고 말 바꾸기, 거짓말,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이 이재명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역시 리스트를 목록을 만들면 수십 가지가 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적대적 공생관계였을 때가 있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사건, 11가지 혐의, 4개의 재판, 9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제 1심이 9월에 나오면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중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되죠. 1월, 2월, 3월. 내년 3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반대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자꾸만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2가지 특검법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나도 사법 리스크, 윤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대 사법 리스크, 이제 이걸로 막 서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 이 어떤 전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이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하려고 하느냐? 이 특검 4 국정조사. 그래서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아난다. 흔히 바둑에서 아생, 연우, 살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살타, 연우, 아생. 살타, 상대편을 먼저 죽이고 연후에 아생, 내가 살아난다. 여기서 살타는 누구냐? 타는 윤석열 대통령. 아생, 나 이재명이 살아난다. 살타, 연후, 아생. 그것이 이른바 이특검 4국조. 이것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다. 특검 2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국정조사 4개는 뭐냐? 최상병에 관한 그 사망사건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특검은 최상병 수사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사건 그 자체. 국정조사 첫 번째. 2번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세 번째 국정조사는 바로 동해안 유전, 석유가스 유전 선정 과정에 관한 의혹. 이거 국정조사하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바로 방송장악.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이걸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지금 최민희 이 국회 상임위 중에 과방위 위원장이 되어 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무튼 이 방송에 관한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방송 장악에 관한 국정조사 이걸 강하게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원래 이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 특검 수사 국정조사 이것으로 세타 연후 아생 이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을 놓고 쭉 진행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는 두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 대법원 선고일이 있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 1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법원 선고일입니다. 이 대법원 선고일을 어떻게든 2027년 3월 10일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입장에선 두 가지 날짜가 있는데 아무튼 설타 연후 아생이라고 본다면 그 설타는 윤 대통령에 관한 탄핵 분위기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고, 대통령 선거, 대법원 선고를 대통령 선거 그 뒤로 미루려고 했던 플랜 A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로 간다. 플랜 B는 뭐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플랜 B는 뭐냐? 그것은 개헌 논의가 될 것이다. 개헌 이야기를 올 가을쯤 아마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꺼내들 공산이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제 항소심까지 끝났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징역 2년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국 대표 역시 개헌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 이후부터 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될 경우에 아마 그러면은 개헌과 조기 대선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